어느 작은 마을에 행복한 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 손을 대는 사람은 누구나 하루 동안 자신이 원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능력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소피아라는 현명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나무의 능력을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작물들은 말라가고 주민들은 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나무의 능력을 사용해 가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손을 대고 물을 끌어오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물을 끌어오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피아는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맞춰 물 사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을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마실 물을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농작물이 고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각 농가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분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에 물을 공급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지요. 물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몇몇 농부들은 자기 밭에 더 많은 물을 원했지만 소피아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을 위해 대의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물을 가장 필요한 곳에 나누어줌으로써 모두가 오랜 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소피아의 현명한 선택에 감탄하며 그녀를 더욱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끝난 후에도 그녀의 결정은 마을 공동체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리주의의 정신을 배워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마을 세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을 끌어오는 능력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 더 깊고 질적인 행복을 마을에 가져다준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이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예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의 한 작은 마을에 니코스라는 이름의 젊은 도예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코스는 도자기의 형태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도자기를 만드는 대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좋아했지만 니코스는 항상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니코스는 시장에서 특별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 너머에 사는 지혜로운 철학자가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완벽한 형태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니코스는 철학자를 만나 완전한 도자기의 이데아를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하고 철학자가 말하는 완전한 세계의 비밀을 알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다다른 곳에서 그는 드디어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만났습니다. 니코스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도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색이 바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에서 저는 완벽한 도자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니코스,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드는 도자기는 진정한 도자기의 그림자에 불과하단다. 하지만 이데아의 세계에는 결코 금이 가지 않는 완벽한 도자기가 존재하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너의 생각을 넘어서야 하네. 니코스는 실망했지만 궁금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세계를 볼 수 있나요? 그는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도자기의 이데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만드는 도자기를 본질을 깊이 탐구해야 하네. 형태와 색을 넘어 그 이면에 있는 의미, 아름다움 그리고 의도를 생각해보게. 결국 도자기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의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부여한 의미와 그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이니라. 니코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해하기에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는 자신의 도자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자기는 이제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삶의 조각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니코스는 아테네로 돌아와 자신의 작업실에서 다시 도자기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손길을 거친 도자기에는 이제 단순한 기능 이상의 이야기와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도자기 이데아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 추구하는 과정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니코스의 새로운 도자기가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도자기가 이야기를 전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 희망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니코스는 결국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던 이데아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첨단 기술과 화려한 건축물로 가득 찬 현대의 세계에 기적적으로 말을 내딛게 되었다. 그는 호기심에 근처의 커피숍에 들어가서 현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커피숍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들 각자의 디지털 기기와 커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 순간 소크라테스의 눈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뭔가를 쓰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신가요? 그녀는 깜짝 놀라 그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저는 중요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아주 깊은 주제죠. 환경 문제에 관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한 주제군요. 그럼 당신은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어느 정도는요? 환경과학을 전공했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자원 남용과 공해 그리고 대기 오염 등의 여러 원인을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소크라테스는 부드럽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대화를 통해 여자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고 자신이 확신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제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네요. 정말 생각해보니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소크라테스는 그녀의 깨달음에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죠.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지를 깨닫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진리와 지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마운 마음으로 말했다.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탐구해봐야겠어요. 소크라테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숍을 나와 다음 목표지로 향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현대 세계에서의 하루가 의미 있었다고 느꼈다. 질문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날의 대화는 현대인들에게도 지식과 지혜를 얻는 길 위에 서 있는 법을 가르쳐준 재미있는 하루의 한 장면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덴마크의 작은 마을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평범한 호부였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 광장에 나타난 신비로운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 존재는 자신을 시간이 수호자라고 소개하며 요한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너의 삶은 영원히 반복될 운명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은 느낀 희열과 고통, 했던 모든 선택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요한은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꿈일 뿐이라고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의 의미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쩌면 매일의 일상도 매 순간의 선택도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요한은 어김없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그는 그 날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도 짠내나는 바닷바람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갈매기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감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한히 반복될 삶의 일부라면 지금 느낄 수 있는 경이로움을 충분히 만끽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또한 마을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거나 아이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나이든 이웃을 돕는 일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라는 생각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간과하곤 했던 가족과의 순간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전보다 훨씬 값지고 의미 있다고 느꼈고 마을 사람들도 이러한 요한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밝아진다고 말했고 그는 마을의 중심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꿈에서 본 그 시간이 수호자가 또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무한 반복됩니까? 라는 질문부터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라는 의문까지. 하지만 수호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더 이상 수호자의 대답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이야말로 중요했습니다. 요한은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원히 반복될 삶을 살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결같이 의미있고 가능한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바꿔나갔고 그의 삶은 마법 같은 매일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이야기일 뿐이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삶이 반복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